역사상 가장 높은 근친혼 계수를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수치는 형제 자매 간의 결합보다도 높았죠. 이것이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마리아 안토니아라는 이름이 유럽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1699년 2월의 한 사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살 소년 하나가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죽음이 13년간 지속된 유럽 대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소년의 이름은 요제프 페르디난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 안토니아였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23세의 나이로 말이에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대규모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 한 여인의 유전적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의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669년 2월 18일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유럽 역사상 가장 복잡한 혈통적 딜레마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부모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레오폴트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어머니 마르가리타 테레사는 스페인 국왕의 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삼촌과 조카 관계였다는 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결혼이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친혼 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가 공유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받은 동일 유전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죠. 일반인의 경우 이 수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토니아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녀의 근친혼 계수는 0.24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형제 자매 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0.25입니다. 즉 그녀는 형제 자매의 자녀보다도 더 높은 근친혼 계수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런 유전적 배경은 그녀의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유아기에 사망했고 어머니 마르가리타 테레사 역시 2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 혼자만이 살아남았죠. 하지만 이 생존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황제의 유일한 자녀이자 동시에 스페인 왕실의 직계 후손이었거든요. 당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후계자를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상 가장 가까운 후계자는 바로 마리아 안토니아였습니다. 레오폴트 1세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676년 딸이 겨우 7살이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마리아 안토니아를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와 결혼시키려 한 겁니다. 카를로스는 그녀의 외삼촌이었고 당시 15세였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카를로스 2세는 이미 심각한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턱뼈 기형으로 제대로 말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고 지적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 그와 7살 조카를 결혼시키려 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 혼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 2세 측에서 1677년에 혼인을 철회했거든요. 스페인 왕실로서는 즉시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필요했는데 6살짜리 조카와의 결혼은 현실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 안토니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레오폴트 1세는 새로운 혼인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85년 그녀가 16세가 되었을 때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의 에마누엘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 역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 중 한 명으로 황제 선출권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결혼은 재앙이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내성적이고 학구적인 성격이었는데 남편은 정반대였어요. 막시밀리안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인물로 공개적인 외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파탄 상태였습니다. 브리셀과 미넨의 외교 문서들을 보면 막시밀리안이 공공연하게 연인을 동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마리아 안토니아는
이런 굴욕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결혼 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1689년과 1690년 두 차례의 임신은 모두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반복적인 발열과 피로, 출산 후 회복 불능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691년 마리아 안토니아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 빈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상의 별거였죠. 레오폴트 1세는 딸의 귀환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1692년 10월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가 빈에서 한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이름은 요제프 페르디난트였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바이엘은 세 왕가의 피를 동시에 이어가던 인물이었거든요. 스페인 왕이 계승 문제의 핵심 인물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출산은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산육열, 즉 출산 후 감염 증세를 보였어요. 17세기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감염은 거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과 피로에 시달렸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169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리아 안토니아는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 궁정의 연대기는 그녀의 죽음을 한 시대의 희망이었던 인물의 조용한 종말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마리아 안토니아가 남긴 아들 요제프 페르디난트는 유럽 외교관들로부터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기회라고 불렸습니다. 만약 그가 성인이 되어 스페인 왕위를 잇는다면 스페인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다시 결합될 수도 있었거든요. 1698년 유럽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 제1차 헤이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요제프 페르디난트를 스페인 제국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등이 모두 그의 즉위를 승인한 거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다른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699년 2월 6살의 요제프 페르디난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싸이는 당시 유럽의 창궐한 천연도로 추정됩니다. 이 소년의 죽음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1700년 12월 1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유언에서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국왕 필리프 5세로 즉위했어요.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잉글랜드, 네덜란드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한 거죠. 이로써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강대국이 참여한 이 전쟁은 13년간 지속되었고 수십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 왕위를 차지했지만 두 왕국의 통합은 금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 보상으로 벨기에, 밀라노, 나폴리, 사르디니아 등을 얻었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마리아 안토니아라는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만약 그녀가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면, 만약 그녀의 아들 요제프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유럽의 세력 균형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세기에 걸쳐 추진해온 근친혼 정책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하지만 합스부르크는 결혼을 한다는 말이 있었죠. 이 전략은 16세기까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쟁 없이 혼인을 통해 유럽의 절반을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략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왕가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카를로스 2세였습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근친혼의 최종 산물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턱뼈 기형, 지적 장애, 불임 등 다양한 유전적 질환을 앓았죠. 마리아 안토니아 역시 이런 유전적 부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반복적인 유산과 조기 사망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세대에 걸친 근친혼의 누적된 결과였던 거죠.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근친혼이 반복되면 열성 유전자의 발현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면역 체계도 약화되고 각종 유전적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죠. 하지만
하지만 17세기 사람들은 이런 유전학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가의 피를 순수하게 유지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웠어요. 그 결과가 마리아 안토니아 같은 비극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친혼으로 인한 왕조의 몰락과 그에 따른 권력 공백을 둘러싼 투쟁이었어요. 마리아 안토니아의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간의 도구화가 얼마나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줘요.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의 행복보다는 왕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둘째, 과학적 무지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유전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근친혼 정책은 훨씬 일찍 중단되었을 거예요. 셋째, 한 개인의 삶이 역사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라는 한 여인의 운명이 유럽 전체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았거든요. 2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마리아 안토니아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고 결국 출산 후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와 죽음은 유럽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었죠. 마리아 안토니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준 인물.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과 정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